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를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입구에는 어른 5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거대한 회화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여기며 봄이면 새순이 돋는 것을 보고 한 해의 농사를 점치고 가을이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겨울채비를 서두르곤 했습니다. 회화나무의 가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굵은 뿌리는 마치 용이 땅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웅장하게 뻗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회화나무 바로 아래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농부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가장 먼저 회화나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씨에게 회화나무는 단순히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자신을 지켜보고 위로해주는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집은 흙벽이 갈라지고 지붕에 빗집이 사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형편이었지만 김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씨의 일과는 언제나 정직한 땀방울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녘부터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허리를 펴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친 흙과 낫자루에 쓸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얼굴은 따가운 햇볕에 검게 그을려 마치 구리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없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리도 가난을 면치 못하게 하시는가 하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런 동정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호미질을 하며 흙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자신이 흘린 땀만큼 언젠가는 땅이 보답해 줄 것이라는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유난히도 찬바람이 일찍 불어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였지만 김씨네 밭은 워낙 척박한 자갈밭이라 수확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씨는 거친 손으로 얼마 되지 않는 콩깍지를 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는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에 낡은 집을 어떻게 건사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을 붓집도 부족하고 문풍지를 바를 종이조차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김씨는 타작마당에서 남들이 버린 지푸라기라도 주워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회화나무에서 누런 잎사귀 하나가 팔랑거려 김씨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씨는 그 나뭇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회화나무를 올려다보며 속마음을 털어놓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무님. 올해도 겨울채비가 걱정입니다. 제 몸 하나 고생하는 것은 괜찮으나 식구들이 추위에 떨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습니다. 회화나무는 김씨의 푸념을 듣기라도 한 듯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사각사각 하는 소리를 내어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김씨는 나무가 내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고 다시금 기운을 차려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만큼이나 심성이 곱고 알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 떨어진 옷을 기워 입히고 시래기를 말려 국을 끓이며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나가려 애썼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지면 김씨와 아내는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비록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그 소박한 밥상 머리에는 그 어떤 부잣집보다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회화나무에 얽힌 기이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 살았던 욕심 많은 부자가 죽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가 생전에 모은 금은 보화를 어딘가에 숨겨두었는데 그곳이 바로 회화나무 밑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곳을 파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회화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나무이기도 했거니와 나무를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김씨 또한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에 회화나무 근처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고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의 밤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김씨는 마당에 피워놓은 모깃불 곁에 앉아 지프로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쓸데감을 묶고 지붕을 엮으려면 튼튼한 새끼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 사이로 지푸라기가 비벼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깃불 소리가 그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산골의 밤 정취를 더해주었는데 김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끼를 꼬던 김씨의 눈길이 무심코 회화나무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회화나무의 거대한 줄기는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득 김씨의 머릿속에 낮에 들었던 마을 노인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흉년이라 인심도 사나워질 텐데 옛날 최부자 영감이 살던 때처럼 흉흉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일세. 최부자라 하면 바로 회화나무 전설에 나오는 그 구두쇠 부자였습니다. 김씨는 괜한 생각을 했다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다시 새끼 꼬는 일에 열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회화나무 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옷깃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회화나무 뿌리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반짝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김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그곳을 쳐다보았지만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보군.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온기가 거의 없어 서늘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이 김씨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 대들보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검게 그을려 있었고 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와 코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김씨는 내일은 꼭 산에 가서 흙을 덮어다가 벽 틈을 메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난은 불편했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는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잠이 들기 전 김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큰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비가 새지 않는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아내에게 고운 비단 옷 한 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을 실컷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은 곧 부질없는 욕심이라 생각하며 털어버렸습니다.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요행을 바라면 화가 따르는 법이야. 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깥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회화나무가 바람에 몸을 맡기며 내는 웅장한 소리가 방 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김씨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밭에 곡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깊은 산골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밤이 지나고 나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기이하고도 무서운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김씨는 안개가 자욱한 회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꿈속의 회화나무는 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김 씨가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땅이 울리며 나무 뿌리 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는데 그것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쉰 목소리로 김 씨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내 말이 들리는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주인이었던 최부자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자네밖에 없어 이렇게 찾아왔네. 김 씨는 최부자라는 말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전설처럼 듣던 그 악독한 구두쇠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부자의 원호는 김 씨에게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회화나무 밑에 내가 평생 모은 금항아리가 묻혀 있다네. 아무도 모르게 깊이 묻어두었지. 자네가 그것을 파내어 준다면 그중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면 자네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금항아리라는 말에 김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려온 그에게 금항아리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회화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니 함부로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최부자의 얼굴이 일순간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련한 놈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다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놈의 집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최부자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김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 씨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뜬 김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지만 꿈속의 생생한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회화나무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꿈속의 최부자가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 김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섬뜩한 꿈이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온통 금항아리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간밤의 꿈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농사꾼이 밭을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문득 회화나무 뿌리 쪽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곳인데 꿈속에서 최부자가 가리켰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꿀꺽 침을 삼키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땅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지만 왠지 그 밑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회화나무 둥치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헛꿈일 거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헛생각을 하는 게지.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매미를 챙겨 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반일하는 내내 김 씨의 눈앞에는 번쩍이는 금항아리의 환영이 어른거렸습니다. 호미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회화나무 쪽을 바라보기 일쑤였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마치 수근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김 씨의 모습에 이웃밭의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김서방 어디 아픈가? 안색이 영 좋지 않아. 김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다시 회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나무 밑은 더욱 신비롭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나무 뿌리 근처의 흙을 발로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발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멩이일 수도 있었지만 김 씨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금항아리가 있는 것인가? 그날 밤 김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쥐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금화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양심과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마치 최 부자가 빨리 땅을 파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탐욕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마을은 고요했지만 김 씨의 집 회화나무 아래만큼은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 씨의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지만 김 씨의 얼굴은 밤새 앓은 사람처럼 샜하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으나 김 씨는 그저 잠을 설쳤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밭으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깨에 걸친 매미는 마치 죄인의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밭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흙을 파내면 그 속에서 금방이라도 누런 금덩이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착각에 시달렸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회화나무 밑 금항아리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호미질을 해도 엉뚱한 곳을 찍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김 씨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최 부자의 원혼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회유하고 달래던 최 부자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꿈속의 최 부자는 썩어 문드러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김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 어찌하여 파내지 않느냐? 네가 정녕 평생을 흙 파먹으며 살고 싶은 게냐? 귀청을 찢는 듯한 고함과 함께 최 부자의 손톱이 김 씨의 목을 조여올 때면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와 아이들이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부엌의 솥뚜껑이 이유 없이 솥 안으로 빠져버리는가 하면 아끼던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지붕 위에서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면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우물물은 갑자기 흙탕물처럼 탁해져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변괴가 집안에 애군이 꼈기 때문이라며 무당이라도 불러 굿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금항아리에 눈이 멀어 귀신에게 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믿어주던 아내가 얼마나 실망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내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공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김씨네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마시를 다녀오던 동네 사람들이 김씨네 회화나무 아래에서 도깨비불 같은 푸른 불빛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 근처를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땅을 파는 듯한 서걱서걱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서방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멀쩡하던 사람이 요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질 않나. 밤마다 그 집 쪽에서 곡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어. 사람들의 입방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급기야는 김씨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거나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화를 입었다는 둥 근거 없는 낭설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가 말을 걸어올까봐 일부러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회화나무 밑을 파봐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금항아리가 있다면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파보면 어떨까?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집도 고치면 우리 식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했고 현실의 궁핍함은 썼습니다. 김씨는 낯을 갈다가도 멍하니 회화나무 뿌리를 쳐다보았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탐욕이라는 독버섯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김 씨의 초췌한 몰골을 보더니 혀를 차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가? 김 씨는 주저하다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우리 집 앞 회화나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 그 나무가 자꾸 꿈에 보이고 마음이 심란해서 말입니다. 박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김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주름진 눈매가 마치 김 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김 씨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도 알다시피 그 나무는 예사나무가 아닐세. 내가 어릴 적 그 집 터에는 최부자라는 지독한 구두쇠가 살았지. 그는 소작농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엽전 한 뼘 쓰지 않았던 위인이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최부자가 죽던 날 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나 궁금해했지. 하지만 집안 어디를 뒤져봐도 돈괴는 텅 비어 있었어.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에 돈을 모두 땅에 묻었을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지.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부터 그 회화나무가 유난히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단 말이야. 마치 누군가의 한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말일세. 박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뜨내기 장사꾼 하나가 그 소문을 듣고 밤중에 몰래 회화나무 밑을 파헤친 적이 있었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장사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나무 아래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어. 정신을 차린 뒤에도 헛소리만 짓거리다가 결국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말았지.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네. 함부로 땅을 건드리면 지신 디션이 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야. 박노인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니 헛된 욕심에 눈이 멀지는 않으리라. 믿네. 하지만 명심하게. 땅속에 묻힌 것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야. 억지로 캐내려다가는 화를 입게 마련일세. 그 나무는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상책이야. 박노인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김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가슴에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장사꾼은 운이 없었을 뿐이야. 나는 최부자가 꿈에 나타나 직접 부탁했으니 다르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해는 이미 저물어 사위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회화나무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어서와 어서 파봐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짐짓 못 들은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눈길은 자꾸만 마당 구석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밭일을 할 때 쓰는 삽과 곡괭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고단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숨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헛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삽 자루를 쥐었을 때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공포이기도 했고 알 수 없는 흥분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회화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회화나무 밑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꿈속에서 최부자가 가리켰던 바로 그 자리, 굵은 뿌리 사이로 흙이 약간 솟아오른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오직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삽을 들어 땅을 겨냥했습니다. 딱 한 번만 파보자.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덮으면 그만 아닌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삼날을 흙에 꽂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까악하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화들짝 놀라 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밤중에 까마귀라니 불길하기 짝이 없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불길에 휩싸인 김 씨에게는 그런 경고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삽을 꽉 쥐고
힘껏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폭하는 소리와 함께 삼날이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회화나무 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마른 잎사귀들이 김 씨의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 전체가 요동을 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겁이 덜컥 났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흙냄새와 함께 묘한 썩은 내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 끝에 텅 하고 둔탁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멩이와는 다른 무언가, 속이 빈 항아리 같은 것을 건드린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찾았다, 정말로 있다. 희열에 찬 그는 손으로 흙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까져 피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달빛 아래 거무튀튀한 항아리 뚜껑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뚜껑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묻어놓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는 듯한 오싹함이었습니다. 히히히,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어. 귓가에 들리는 웃음소리는 꿈속에서 듣던 최 부자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김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회화나무의 거친 껍질이 달빛을 받아 기괴한 표정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금 항아리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건드린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아버지 무서워요. 김 씨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잠꼬대를 하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는 파헤친 흙을 황급히 발로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보이지 않도록 흙을 다지고 그 위에 낙엽을 끌어다 덮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삽을 헛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도망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씨네 집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지으러 물을 길러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사람들은 붉게 변한 우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우물물이 피가 되다니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야.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길은 자연스럽게 회화나무와 김 씨를 향했습니다. 김 씨는 핏기 없는 얼굴로 마당에 서서 자신이 지난밤 저지른 짓이 불러온 참극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옷소매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여보, 당신 어젯밤에 나갔다 오셨지요. 흙투성이가 된 옷을 보고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붉은 물은 또 뭐고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화나무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나무 꼭대기에는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앉아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인파를 헤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붉은 우물물을 한번 보고 흙이 흐트러진 회화나무 밑을 한번 보더니 김 씨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김서방, 자네 기어이 그 땅을 건드린 게로군. 이제 이 사단을 어찌할 텐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 씨에게 꽂혔습니다. 비난과 공포,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땅을 건드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가혹하게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금기를 깨버린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화나무는 바람도 없는데 우수수 잎을 떨어뜨리며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덮친 불안의 그림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김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최 부자의 원혼이 자신의 탐욕을 이용해
이 마을에 저주를 퍼부으려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금항아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붉게 변한 우물과 공포에 질린 이웃들의 얼굴을 보며 김씨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과연 김씨는 이 저주를 풀고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 부자의 원혼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하게 될까요? 회화나무 아래의 비밀은 이제 막 그 무시무시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공포는 우물의 물이 붉게 변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공기는 쇳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김씨의 집 주변으로는 까마귀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불길한지 듣는 사람의 간장이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네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 심리 밖으로 돌아서 다녔고 아이들이 그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어른들은 애비 쳐다보면 눈에 다래끼 난다 하며 황급히 눈을 가렸습니다. 김씨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되어버렸고 집안에는 적막과 두려움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씨는 붉은 우물물을 본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열에 들뜬 김씨의 눈에는 천장의 빗물 얼룩이 마치 최부자의 일그러진 얼굴처럼 보였고 바람에 문풍지가 떠는 소리는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내는 밤새 물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지만 김씨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더 정확히 말하면 욕심이 불러온 화근이 뼛속까지 스며든 탓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의 원혼은 더욱 대담하게 김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꿈속에서만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도 최 부자의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방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최 부자가 쭈그리고 앉아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 왜 누워만 있는가? 내 금항아리가 차가운 땅속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어서 일어나서 마저 파야지. 그 뚜껑만 열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최 부자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이었다가 금세 서슬퍼런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파담한 그 흙구덩이 때문에 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당장 파내지 않으면 네 처자식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김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엌에서 장그랑하고 요란하게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선반 위에 얌전히 있던 사기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쥐나 고양이의 소행이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릇이 한꺼번에 깨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안방으로 돌아와 김씨를 붙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집안에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요. 당신이 그날 밤 나무 밑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는 제게 털어놓으셔야 해요. 김씨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금항아리에 눈이 멀어 마을의 수호신인 회화나무 뿌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변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면 하얀 쌀알 대신 검은 모래가 가득 차 있질 않나.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갈갈이 찢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키우던 누렁이마저 밥을 먹지 않고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다가 꼬리를 말고 뼘마루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김씨의 집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김씨는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환마루로 나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회화나무는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홀린 듯이 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난밤 자신이 파헤쳤다가 급히 덮어둔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의 흙이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펄떡펄떡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지만 흙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흙무덤 사이로 시퍼런 인광맹광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항아리가 묻힌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빛을 보라. 저게 바로 금빛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것만 손에 넣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사람들의 멸시도 다 끝낼 수 있어. 최 부자의 원혼이 다시금 김 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옳지. 가서 꺼내라. 아무도 모르게 꺼내서 멀리 도망가면 그만이야. 마을 사람들이 너를 밥 먹여주더냐. 네 가족을 지킬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김 씨는 헛간으로 가서 다시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나무 아래로 다가가자 땅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많은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였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사람들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삽을 들어 땅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회화나무 가지 하나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며 김 씨의 바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진 자리에는 붉은 수액이 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화들짝 놀라 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던 김 씨의 머릿속에 문득 박노인의 말이 천둥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나무는 누군가의 한을 먹고 자라는 것일세.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입어. 그리고 이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범아,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물은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게야. 김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려는 짓은 금 항아리를 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시퍼런 빛은 금은보화의 빛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최 부자의 원한 서린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홀려 미쳤어. 금덩이가 뭐라고 마을의 수호신을 해치려 했단 말인가. 김 씨의 통곡 소리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땅의 움직임이 멈추고 시퍼런 불빛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회화나무는 여전히 분노한 듯 잎을 떨구고 있었고 붉은 우물물은 여전히 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혼자 힘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김 씨가 눈물 범벅이 되어 방으로 돌아오자 잠에서 깬 아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흙투성이 손을 잡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김 씨는 더욱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꿈속에 최 부자가 나타난 일, 금 항아리의 유혹에 넘어가 나무 밑을 판 일, 그리고 그 항아리 뚜껑을 본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지만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그 금항아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승으로 가져가지 못한 최 부자의 미련 덩어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탐했다가는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며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어르신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저 원혼을 달래고 나무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김 씨는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커지고 화는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래, 임자 말이 맞아. 내일 날이 밝으면 박노인 어르신을 찾아가 싹싹 빌고 도움을 청하겠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 마을에 닥친 재앙은 내가 막아야지. 김 씨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안개가 걷히고 나니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김 씨는 한숨도 자지 않고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우물물은 붉었지만 마음만은 맑게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마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김 씨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하지만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차림이었습니다. 김 씨가 대문을 나서자 일찍 밭으로 나가던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김 씨는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을 회관으로 향하지 않고 박 노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노인은 마침 마당에서 곰방대를 털고 있었습니다. 김 씨를 본 박 노인의 표정은 엄했지만 어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김 씨는 박 노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욕심이 마을을 망칠 뻔했습니다. 박 노인은 묵묵히 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밤의 일들과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박 노인의 미간은 깊게 패였고 잡고 있던 지팡이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고백이 끝날 때쯤 노인의 눈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구만. 늦었지만 다행일세. 혼자 끙끙 앓다가는 자네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뻔했어. 박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김 씨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 모두 모아놓고 지혜를 모아야지. 박 노인의 주선으로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주민이 모여들었습니다. 붉은 우물물과 밤새 들린 괴상한 소리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던 차라 김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차 힘이 실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기이한 꿈과 욕심, 그리고 회화나무 밑에 묻힌 금항아리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전설이 진짜였단 말인가. 최부자 귀신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니.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개중에는 김 씨를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김 씨의 진솔한 고백과 처절한 반성에 숙연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한 회화나무와 최부자의 원혼을 어떻게 달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 불찰로 마을에 큰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금항아리를 파내어 제가 가지려는 욕심은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그때 마을에서 무당일을 하던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회화나무 쪽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굿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요. 최부자의 원혼이 저 나무 뿌리에 칭칭 감겨 있어. 억지로 떼어내려 하다가는 나무가 죽고 마을도 망해. 원혼이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어야 혀. 그러려면 김서방 자네가 결자해지 개쩌제지를 해야 하네. 자네가 욕심을 버렸다는 것을 저 귀신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단 말일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무당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김 씨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로 가서 제를 올릴 것이요. 하지만 고기나 술 같은 재물이 아니라 자네가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자네의 땀이 밴 것을 바쳐야 해. 그리고 금항아리를 파내는 대신 오히려 흙을 더 덮어주어야 하네. 탐욕을 덮고 평화를 심는다는 뜻으로 말이야. 김 씨는 그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당 할머니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긁어부스럼을 만들 게 아니라 덮어서 아물게 해야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흙을 한 줌씩 퍼서 자루에 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밭에서 가장 비옥한 흙을 퍼담았고 아내는 정성스럽게 빚은 맑은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한마음이 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웃들이 함께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달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회화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회화 나무를 비추자 나무 그림자가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들이 우우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의 원혼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횃불을 높이 들고 회화나무 바로 앞 문제의 그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진정한 싸움, 탐욕과의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에 들린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수놓으며 회화나무 주변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회화나무는 그 거대한 덩치만큼이나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흔들리는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려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긴장된 표정으로 나무와 김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씻어내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나무 앞에 섰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징을 징 하고 울리자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산자락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잡기를 쫓고 신령을 부르는 신호였으며 동시에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흰옷을 입고 맨발로 차가운 땅을 밟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몸짓이 어찌나 격렬하고 처절한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물러가라. 헛된 욕심아. 썩 물러가라. 원통한 마음아. 이곳은 산 사람이 사는 터전이지 죽은 자의 재물이 머물 곳이 아니다.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주문처럼 울려 퍼지자 회화나무, 가지들이 바람도 없는데 거세게 흔들리며 잎사귀를 우수수 떨어뜨렸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해온 맑은 정화수를 나무 뿌리에 천천히 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땅에 스며들자 흙냄새가 확 풍겨왔는데 그 냄새는 묘하게도 비릿한 쇠냄새와 섞여 있어 김 씨의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회화나무님, 그리고 최부자 영감님, 제가 잠시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제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탐했으니 그 죄가 큽니다. 김 씨는 땅에 머리를 뱉으며 통곡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땅속에 묻힌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욕망의 구렁텅이라는 것을요.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이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땅속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리며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박노인은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겁을 먹으면 저 귀신이 더 기고만장할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버텨야 해.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서로의 팔짱을 끼고 거대한 인간,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를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선 사람들의 열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김 씨를 비난하는 기색이 아니라 한 이웃을 구하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땅속의 진동은 점점 더 심해져 김 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자리, 주변의 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흙무덤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김 씨의 꿈에 나타났던 최부자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흉측하고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최부자의 원혼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씨를 노려보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배신자 놈 금항아리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내 호의를 거절해 당장 파내지 못할까?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게냐? 원혼이 손을 휘두르자 돌풍이 불어 횃불 몇 개가 꺼지고 사람들의 옷자락이 거세게 펄럭였습니다. 김 씨는 공포에 질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곁에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주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저는 그 금항아리가 필요 없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면 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도 이제 그만 집착을 버리고 저승으로 가십시오. 그 금덩이가 저승 가는 길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 씨의 말에 최 부자의 원혼은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닥쳐라. 내 돈이다. 내 피와 땀이 서린 내 돈이란 말이다. 아무도 못 가져가 절대 못 줘. 탐욕에 찌든 원혼의 절규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무당 할머니가 김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준비한 흙을 덮어 김 씨는 벌떡 일어나 옆에 놓아둔 흙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밭에서 가장 기름지고 깨끗한 흙을 퍼와 모은 생명의 흙이었습니다. 김 씨는 욕심은 땅으로 돌아가고 평화는 싹을 틔워라 하고 외치며 자루에 든 흙을 파헤쳐진 구덩이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달려나와 자신들이 가져온 흙을 그 위에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두 줌.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흙이 모여들자 구덩이는 순식간에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원호는 사람들이 흙을 덮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덮지 마. 내 돈이 숨을 못 쉬잖아. 으악. 맑고 깨끗한 흙이 닿을 때마다 원혼의 검은 연기는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치익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흙에는 단순히 흙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건강한 기운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뭉친 원혼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구호를 외치며 더욱 열심히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다졌습니다. 어느새 파헤쳐졌던 구덩이는 말끔하게 메워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두툼하게 흙이 쌓여 작은 동산처럼 변했습니다. 최 부자의 비명소리는 흙더미 아래로 잦아들더니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혼의 검은 형상도 흩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고 미친 듯이 불던 돌풍도 뚝 그쳤습니다. 회화나무 가지들도 더 이상 요동치지 않고 고요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밤하늘을 가리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 은은한 달빛이 회화나무와 마을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땀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들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감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김 씨를 부축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독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박 노인이 앞으로 나와 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냈네. 우리 모두가 해냈어. 이제 저 나무 밑에는 금항아리가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묻힌 게야.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지. 마을 사람들도 김 씨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서방, 자네 용기가 대단했어.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게나. 어제의 따돌림과 비난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정겨운 이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마을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무당 할머니는 메워진 흙더미 위에 막걸리를 뿌리며 마지막 축원을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시여, 이 땅의 묵은 기운은 씻겨 내려가고 새 흙의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게 하소서. 죽은 자는 저승에서 편히 쉬고 산자는 이승에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막걸리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긴장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회화나무도 마치 감사의 인사를 하듯 나뭇잎을 살랑거리며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바람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고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마저 날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우물물이 맑아졌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우르르 우물가로 몰려갔습니다. 횃불을 비춰본 우물 안에는 핏빛은 온데간데 없고 맑고 투명한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이 비친 우물물은 마치 거울처럼 깨끗해서 바닥의 자갈까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바가지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달다. 물맛이 꿀맛이야. 김 씨도 아내가 떠다 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마을 부녀자들은 급히 음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쉬움과 흥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멍석 위에 차려졌습니다. 김씨네 마당은 금세 작은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방금 겪은 일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 회오리 바람 불 때 봤어. 내가 발로 꽉 버티지 않았으면 날아갈 뻔했어. 김서방이 흙을 부을 때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 봤지? 역시 사람의 정성이 귀신보다 센 법이야. 김씨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었는데 이웃들과 함께 먹는 감자가 어찌나 맛있는지 꿀떡꿀떡 잘도 넘어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딱 붙어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은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에 안심하며 제잘거렸습니다. 김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그 망아리가 있어도 가족과 이웃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정말 큰 바보짓을 할 뻔했구나. 그는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일상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나서도 자리를 뜰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며 승리의 여운을 즐겼습니다. 박노인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흐뭇한 표정으로 회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이제 저 나무도 편안해 보이네. 내년에는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겠어. 그의 말처럼 회화나무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의 위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화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덮은 흙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흙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최 부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감님, 이제 돈 걱정은 내려놓고 편히 가십시오. 이 흙이 영감님의 차가운 마음을 덮어줄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뭇잎 하나가 툭 하고 김씨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최 부자가 알겠다는 듯이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회화나무가 김씨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그 나뭇잎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김서방 푹 자게. 내일 밭에서 보세. 고생 많았네. 꿈자리가 사나우면 또 부르게나. 우리가 몽둥이 들고 달려올 테니. 짙게진 농담을 던지며 돌아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씨는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했습니다.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간 김씨 부부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횃불의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전과 달리 무겁지 않고 평화로웠습니다. 김씨는 마당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이부자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난 거지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씨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식구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 일만 남았네. 두 사람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후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원혼도 번쩍이는 금항아리도 무시무시한 회화나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달콤한 꿀잠이 그를 감싸 안았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새벽 닭이 꽃기호하고 힘차게 울며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어둠 속에 묻혔던 마을이 서서히 푸른 빛으로 물들어가고 회화나무는 아침 이슬을 머금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집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흘린 땀방울 뒤에 찾아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김씨에게는 금항아리보다 더 값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주는 정직한 보답이자 욕심을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 보따리를 통해 김씨가 어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회화나무는 그 후로 어떻게 마을을 지키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떠들썩했던 구판이 지나가고 다시 찾아온 마을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지난밤의 광풍과 공포가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회화나무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따스한 햇살을 내리비추며 온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씨는 오랜만에 찌뿌둥한 기운 하나 없이 개운하게 눈을 떴는데 방문을 열고 나가 마시는 아침 공기가 어찌나 달콤한지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회화나무는 이제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는 괴물이 아니라 밤새 마을과 김씨네 가족을 지켜준 든든한 파수꾼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나뭇잎들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사이로 지저귀는 참새들의 노랫소리는 평화로운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행진곡과도 같았습니다. 김씨는 헛간으로 가서 지난밤 자신이 미친 듯이 휘둘렀던 삽과 깨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땅속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밭두렁을 고치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흙이 묻은 농기구를 닦아내는 김씨의 손길에는 전과 다른 경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밭으로 나가기 전 회화나무 아래 멈춰서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덮어준 흙무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평범한 땅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솟아올라 있었는데 김씨는 그 위를 발로 꾹꾹 밟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다시는 헛된 욕심으로 이 땅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흘리는 땀방울만이 나의 유일한 보물이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 또한 김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이웃들은 김씨에게 먼저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서방 안색이 환해졌구먼. 이제 마음고생 다 털어버리고 부자 될 일만 남았네. 그들의 말 속에는 비꼬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다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휘감았던 불신과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나니 그 자리에는 더욱 끈끈해진 정친과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씨네 회화나무 사건을 통해 욕심의 무서움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하자 김씨는 그 어느 해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그는 회화나무 주변의 땅을 개간하여 텃밭을 일구었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의 흙은 유난히 검고 기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담 삼아 최 부자의 금항아리 기운이 흙으로 다 스며든 모양일세 하며 웃었지만 김씨는 그것이 금의 기운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과 나쁜 기운을 몰아낸 해원제유의 힘이라 믿었습니다. 김씨는 그곳에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들깨도 뿌렸습니다. 씨앗들은 흙 속에 자리를 잡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싹을 틔웠는데 그 잎사귀가 어찌나 크고 윤기가 흐르는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들에도 김씨네 밭은 끄떡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뿌리가 썩거나 흙이 쓸려 내려가기 일쑤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화나무의 거대한 뿌리가 흙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 빗물이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오히려 빗물을 머금은 작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밤이면 천둥번개가 쳐도 김씨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회화나무가 번개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집과 밭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김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또약볕이 내리쬐는 들판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김씨네 회화나무 그늘로 모여들었습니다. 회화나무 그늘은 다른 곳보다 훨씬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우물에서 길어올린 시원한 물에 미숫가루를 타서 이웃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네 나무 그늘이 명당이요. 여기만 들어오면 땀이 싹 식는다니까. 마을 노인들은 부채질을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회화나무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최 부자가 평생 가지지 못했던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오자 김씨네 밭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다른 집들은 가뭄과 장마로 평년작 수준에 그쳤지만 김씨네 밭은 그야말로 대풍년이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 심었던 호박은 덩이가 맷돌만하게 커졌고 고추는 태양을 머금은 듯 붉고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무엇보다 벼이삭이 어찌나 무겁게 고개를 숙였는지 낯을 대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김서방의 정직함에 감동해서 상을 내린 게야. 저게 진짜 금덩이지. 땅속에 묻힌 게 금덩이인가. 김 씨는 수확한 곡식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수확한 농작물을 지게에 가득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지게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여 좌판을 버리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보게, 이 호박 좀 보게. 어찌 이리 실한가. 고추 때깔이 아주 곱구먼.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도네. 김 씨의 농작물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그의 전대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나 귀신이 만들어준 환영이 아니라 김 씨가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김 씨는 번 돈으로 가장 먼저 쌀가게에 들러 하얀 쌀을 한 가마니 샀고 포목점에 들러 아내에게 줄 고운 무명천과 아이들의 속옷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는 대낮처럼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이들이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다. 맛있는 거 사오셨다. 아이들은 김 씨의 진보다리를 보며 펄쩍펄쩍 뛰었고 아내는 남편의 땀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손에 무명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임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걸로 예쁜 옷 한 벌 해 입구려.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옷감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김 씨는 장에서 벌어온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볏짚을 걷어내고 튼튼하고 윤기 나는 새 집으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갈라진 흙벽에는 황토를 새로 바르고 틈새를 꼼꼼히 메웠으며 찢어진 문풍지도 질긴 창호지로 새로 발랐습니다. 동네 장정들이 와서 일을 거들어주어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의 집은 몰라보게 번듯해졌습니다. 비가 새던 천장은 이제 튼튼한 대들보와 석가래가 받치고 있었고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벽은 온기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김 씨 가족이 오순도순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보금자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집수리가 끝난 날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흡살로 지은 고슬고슬한 이 밥에 쇠고기 국을 끓이고 밭에서 딴 호박으로 전을 부쳐 상을 차렸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김 씨가 내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김서방, 이제 살만하겠어. 집도 고치고 곡간도 채웠으니 올겨울은 따뜻하겠구먼. 박노인은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모으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지 않는가. 이게 다 김서방 복일세. 잔칫날의 흥겨운 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회와 나무도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사방이 고요해진 뒤 김 씨는 마루에 걸터앉아 회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는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문득 김 씨의 눈에 나무뿌리 근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금 항아리가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 그곳을 파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금 항아리는 영원히 저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해. 나무뿌리가 칭칭 감아서 아무도 꺼내지 못하게 꽉 잡고 있으렴.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 테니까. 김 씨에게 금 항아리는 이제 보물이 아니라 욕심을 경계하게 만드는 마음의 비석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산골 마을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소리조차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김씨네 안방 아랫목은 군불을 지펴 절절 끓고 있었고 방 안에는 고구마 찌는 달콤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김씨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이 아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아내는 화로 곁에서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농부는 욕심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김씨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농부가 바로 아버지예요. 김씨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장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숟가락을 들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볼이 통통하게 오른 아이들과 편안한 얼굴의 아내. 이 모습이야말로 김 씨가 그토록 꿈꾸던 장면이었습니다. 굳이 그 망아리가 없어도,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김 씨는 밥을 한술 크게 떠넣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땀 흘린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꿀맛 같은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바른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날의 악몽과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옆에 잠든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내의 손이 그의 마음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회화나무 가지 위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가 사그락하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가 잘 자라 내 친구야.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라. 하고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최부자의 원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황금빛 들판에서 풍년을 노래하고 가족들과 함께 웃는 행복한 꿈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회화나무 깊은 곳, 뿌리 얽힌 흙 속에 잠든 그 망아리는 영원한 비밀로 남겨진 채 오히려 나무를 더욱 푸르게 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얻은 평화는 그 어떤 황금보다 빛나고 단단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눈은 하염없이 내려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김씨네 오두막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고 마을을 지키는 회화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곤히 잠든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바람결에 실려 전설이 되어 흘러갑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복이 오고 욕심을 버리면 진정한 보물이 보인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근심 걱정은 저 눈 덮인 회화나무 아래 묻어두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